안녕하세요. 예, 그, 그, 원래는, 교재를, 핵심 요약집이 아니고, 교재가, 원래 교과서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맞는데, 12판, 제가 법문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계속 강의를 했더니, 목이 좀 쉬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8월 중순경에 새로 책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또 물론 이제 이번 동차로 합격하시면 뭐 훌륭하시죠. 네, 근데 8월 중순에 새 책이 나오면 또 만약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면 내년에 또 새 책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올해 동차하실 분은 사실 핵심 요약집인데 이것만 충분히 하셔도 이것만 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요 이번 시험에 최소 30점 이상은 넘깁니다. 네. 동차가 30점을 넘긴다. 뭐 굉장히 뭐 고무적인 일이죠. 근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과서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핵심 요약집으로 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것만 열심히 하세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최신 판례만 열심히 하시면 이번에 아마 합격 30점 이상 형사소송법에 30점 넘기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핵심 요약집은요. 핵심 요약집에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올해 시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1순화 때는 교과서를 하고요. 2순화 때 예비순화 때 교과서를 하고 1순화 때 교과서하고 핵심 요약집하고 왜 그러냐면 교과서는 이제 뭐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교과서는 양이 굉장히 많고 시험에 나올 부분과 시험에 나오지 않을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 공부라는 거는요 점점 이렇게 책을 줄여가는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점점 줄여서 시험 막판에는 어떻게 하냐? 시험 막판에는 이 전체 과목을 단기간 내에 한 과목을 스크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쭉. 근데 교재가 물리적으로 양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1차 시험 보셨고 1차 시험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부동산 등기법, 뭐 상법 이거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스크린하고 나서 지금 시험 보러 가신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2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쭉 해야 되는데 양이 물리적으로 너무 많으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는데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핵심 요약집이라 그래서 이것만 알고 들어가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요약집 만들었는데 그 요약집을 가지고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제 이름은 저는 이제 최초는 법무사고요. 법무사 한 지는 한 3년, 만 3년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하시는데요. 사실 형사소송법은요,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도 그렇고, 법무사 시험도 그렇고, 작년 혹시 2차 합격자 분포도 하고, 시험 분포도 혹시 보셨습니까? 분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형사소송법이 이제 50점짜리고, 그 중에서 과락을 20점, 약 19점 뭐 이렇게 본다면, 작년에 20점 넘기지 못한 분들이 제일 많은 과목, 그러니까 과락 기준으로 해서 과락이 제일 많은 과목이 형사소송법이에요. 근데 형사소송법은 왜 그러냐? 그동안에 1차 때 공부하셨던 과목들은 다 민법 실제법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형법의 절차법이죠.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민법의 절차법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거 뭐 민사소송이야 그래도 좀 겪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형사소송 겪어보신 분은 거의 없다. 그죠? 이렇게 감히 단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것은 사실 더 어렵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면서 이번 순환 거쳐서 그리고 저는요 특징이 뭐냐? 저는 조문하고 판례만 하고 학설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 문제가 견해 대립 있을 경우 대부분 판례 의할 것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자체가 학설을 묻지 않아요. 학설을 묻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 판례를 물어봅니다. 판례를.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판례를 물어봐요. 판례 사안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례만 알고 들어가면 돼요. 조문하고 판례. 그리고 판례를 알기 전에 조문을 알아야 되는데 왜죠?
왜 조문을 써야 되고 답안지에 왜 몇 조라고 기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법률을 창조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입법부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사법부와 관련된 일을 하고요. 사법은 뭡니까?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죠. 그죠? 입법부, 삼권분립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인데 여러분들은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사법부와 관련된 일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즉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법원은 법을 해석, 적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 법이죠, 법. 그래서 조문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답안지에 조문을 기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법학의 기본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조문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조문의 근거. 자, 그러면 형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형사소송 절차 흐름. 제 글씨가 그렇게 예쁜 글씨는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디어 법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법무사로 간판을 걸고 개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개업하면은 손님이 올까요? 예, 손님이 잘 안 오죠. 주로 지인분들이 올 텐데요. 드디어 간판을 걸고 영업하고 오는데 딱 사건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상담을 하겠죠. 상담을 했는데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무슨 사기를 당했냐?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인이 있어요. 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개 모임을.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개주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개주인데요. 자, 그래서 순번개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순번 딱 되면 타야겠죠. 순번 되면은 딱 타야 되는데 순번 돼가지고 딱 타려고 갔더니 개주가 돈이 없대요. 야, 왜 돈이 없어? 이렇게 닭해가지고 하는데 나도 누구누구한테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돈 다 뜯겨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나만 뜯겨 먹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뜯겨 먹는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개는요, 개주의 개인 사업이죠. 개는 개주의 개인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형사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민사는 뭐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개주에 대해서 계금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민사소송. 자, 그런데 민사소송은 단점이 뭐예요? 민사소송의 단점이 뭡니까? 민사소송의 단점은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기간이 오래 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충분히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명의로 된 재산, 지금 현재 와서도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압류를 하려고 해도 가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의뢰인도 알아요. 의뢰인도 압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형사 고소를 해요. 형사 고소를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구속이 됐다. 그러면 어떨까요? 구속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죠? 개주가 빠져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합의금을 줘야 되는데 합의금을 주면은 돈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모으겠죠. 그래서 합의금을 줘서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나려고 할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고 의뢰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합니다. 형사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죠? 고소장을 작성을 하는 거죠. 고소장을. 자, 그래서 고소장을 작성을 합니다. 자, 고소장을 작성을 할 때 고소인은 의뢰인이겠죠. 그 다음에 고소를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고소를 당한 사람. 자, 고소를 한 사람은 이제 의뢰인이죠. 그 다음에 피고소인은 누구냐? 피고소인은 개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기쳤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소장을 쭉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30 내지 굉장히 사건이 어려우면 한 50만 원 정도 받고 고소장을 써줍니다. 자, 그래서 고소장을 쭉 써주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무고죄 서약을 하죠. 무고죄는 배우셨죠? 무고죄 배우셨죠? 그래서 무고죄 서약을 쭉 하고 나서 관할경찰서는 어디냐?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에다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고소인 주소지가 신림동이다. 관악구 신림동이다. 그러면 서울관악경찰서 귀하해가지고 고소장을 하나 쭉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소장을 작성을 했으면요, 고소장을 제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관악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고소장을 쭉 제출하는데, 자, 고소장 누가 제출할까요? 고소인이 제출을 하겠죠. 고소인이 제출을 하든지 고소인 명의로 해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찰 입장에서요, 드디어 고소장 민원봉사실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건을 관할 누구한테 배당을 할까요? 경찰한테 배당을 하겠죠. 관할 경찰한테 가지고 경제팀에 배당을 합니다. 경제팀에 배당을 하는데, 자, 그래서 사법경찰관 갑이라는 사람이 배당이 됐어요. 자, 그리고 고소장만 제출했을까요? 증거서류도 제출했겠죠. 증거서류 뭐 있을까요? 뭐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을 수도 있고 직접 돈을 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 돈 못 받은 사람들 해가지고 진술서를 막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술서도 막 받고 그 다음에 통장으로 입금한대요. 통장 사본 달라 그래가지고 입출금 내역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랬는데 돈도 못 받고 나만 돈 못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돈 못 받았다.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계획금 받을 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을 하는 애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 쭉 써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경갑이요, 누구를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될까요? 고소한 사람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사경갑이 누구죠? 의뢰인한테 전화 연락을 합니다. 자, 고소인이 의뢰인한테 전화 연락을 먼저 합니다. 자, 전화 연락을 하는데 직접 출장 가서 법무사들은 이제 가끔 출장 가서 상담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경찰이 전화 연락을 하고 나서 언제까지 경찰서로 와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경찰서를 가겠죠. 자, 경찰서를 갑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정해서 경찰서로 갑니다. 약속을 정해서 경찰서로 가는데요. 꼭 그 시간에 경찰서에 꼭 가야 되나요? 이 사람이 범죄 저질렀나요? 아니잖아요. 그 시간 어겨도 상관은 없어요. 어디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뢰인과 전화 연락을 해서 경찰서에 갑니다. 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제 경찰관하고 만났죠. 만나면은 경찰이랑 나랑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주고받고 얘기만 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응답 테이블 같은 데서 만나서 이렇게 상담받을 이렇게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때 서류를 작성을 해요.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어떤 서류냐? 작성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범죄자가 있으면은 막 앞에서 이제 경찰이 워드를 치고 그 다음에 앞에 그 피의자 그 이제 막 해가지고 누구누구야 체포됐다 그러면서 막 앞에서 막 고개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막 워드 치는 거 보셨습니까? TV에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는 피의자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참고인이라 그래요. 참고인. 그래서 자, 완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해?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무슨 스토리는 아시겠죠?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자, 서류를 작성할 때 작성을 누가 합니까? 쭉 워드 친 사람 누구예요? 워드 치는 사람? 사경이죠. 자, 그래서 작성을 누가 하느냐? 작성 주체 사경. 그죠? 작성 주체 사경. 그 다음에 누가 진술하죠? 누가 진술하죠? 의뢰인, 참고인. 그죠? 참고인. 작성을 누가 하냐? 경찰이에요. 그 다음에 진술은 누가 합니까? 참고인이 하는 거예요. 참고인. 참고인.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사경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을 기재해서 적은
조서, 참고인, 사경 작성, 참고인, 진술, 조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조문을 한번 볼까요? 조문. 312조 사항을 한번 가보세요. 형사소송법. 자, 312조 사항을 한번 가보세요. 312조 사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러죠? 예? 맞죠? 사법경찰관이, 그죠? 사법경찰관이, 죄송합니다. 자, 첫날의 첫 강의 시간에 갑자기 막 312조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사법경찰관이, 맞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 이 사람 피고인인가요? 피해자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피고인 아닌 자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피고인이 아니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오바마 대통령 여기에 들어갑니까? 힐러리 들어갑니까? 트럼프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예, 그죠? 피고인 아닌 자, 지금 하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맨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이렇게 돼 있죠? 이 조서 어떻게 작성하라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서 작성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기재되어 있다. 내가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 조서 어떻게 하라고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해 달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말한 내용하고 똑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죠? 잘 보세요. 예. 그렇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글, 그거를 법정이라고 그래요. 법정. 법정에서 진술에 의해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이 조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제가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가 뭡니까? 이거를 증거로 써먹으려면 적법한 절차 방식을 갖춰야 되고,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제가 말한 내용과 똑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내가 말한 내용과 똑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사람 계주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 신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내용이,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대 신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법정에서.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라고 돼 있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요건을 지금 이거를 증거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써먹는데 요건을 네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증거로 써먹으려면 일단은 조서로 작성을 할 때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춰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법정에 이분이 뭘로 나와야 될까요? 증인으로 나와야겠죠. 법정에 이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이 기재되어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피고인,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되면 이 사람 피고인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이 참고인에 대해서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이 경찰 앞에서 얘기했을 때 이 진술 믿을만 하면, 그러면 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요건이 네 가지.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술한 사람의 조서를 증거로 써먹으려면 결국 이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312조 사항 이렇게 딱 써놓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